진짜 오늘은 안 어렵다 그죠? 진짜 쉽죠? 다 해봐 하여튼 간에. 네, 오늘 정도면 뭐 진짜 껌이죠 껌. 졸지만 않으면 되겠는데 미치겠다 그죠? 이제 이게 희한하다니까. 쉬우면 또 졸려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했던 요게도 오늘 했던 오늘 수업이 전체적으로 쉬워요. 그래도 오늘도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8주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률상 8주 8일 수업 하잖아. 그러면 전체 문제가 40문제 나누면 확률상 일주일에 5문제 나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관리다 그죠? 247쪽인데 부동산 관리는 얘는 요약집 143쪽인데 간단하게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돼 간단하게 말할게요. 잘 나오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입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에요. 어디까지 관리를 맡기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 건물을 내가 관리할게. 그는 해당 사항 없어요. 내가 내 건물을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겨요. 그때 그 관리자에게 관리를 맡긴 사람에게 이거 청소도 잘해주고 건물에 대해서 전기 같은 것도 잘 수선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 용역, 방범, 방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시설 관리를 맡긴 거예요. 아시겠죠? 시설 관리 맡긴 겁니다. 더 이상 관리를 안 맡겨.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전적으로 맡겼어요. 이 건물.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쌤, 내 건물을 내가 관리하지 뭐 남에게 맡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개념이 원룸은 내 혼자 하세요. 그 맡기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은 상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고 그냥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규모가 큰 건물은 건물 주인이 관리하지 못해요. 그 건물 주인이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모 큰 거는 대부분 또 그런 재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리를 재생을 잘 안 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도 간단하게 했지만 제 친구 중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자수성가 맞아요. 저는 이 친구를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돈을 보면 뭘 할까요? 예쁜 애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나 나쁜 놈이다 그래?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특이합니다. 정말 특이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 어릴 때부터 좀 특이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20살 때 같은 데 보면은 취미생활이 패러글라이딩 이랬잖아. 뭐 비행기 타고 뭐 날아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친놈 그런 걸 왜 하나 몰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돈을 벌잖아. 건물 있어. 1년에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소득이 들어와 얘는. 임대료 들어오니까. 우리 같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럴 때 남자는 뭘 한다?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골프도 치러 다니고 동호회 모임하고 먹게 당기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게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사람하고 같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요. 그 일반 여행이 아니고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6개월 동안 미국 횡단을 해.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그런 걸 왜 해? 힘들게. 그죠? 왜 해? 애인 손잡고 그렇게 가고 싶어. 애인 손잡고 유럽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미친놈이지.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특이한 놈이 있어요. 종자가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성씨가 저런 같은데 하여튼 희한한 놈이라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구조를 힘들게 왜 그런 걸 하는지. 하여튼 그래도 걔는 관리를 맡기고 여행을 가 6개월 동안. 그래도 소득이다. 내가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그 친구는 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맡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자에게 관리를 맡겨버리는데 그 사람 일반적으로 맡기는 게 뭘 맡기느냐? 건물 관리를 맡겨요. 건물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부동산 관리 또는 뭐 재산 관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 재산 관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건물을 전적으로 맡겨.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임대료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자가 알아서 해요. 그럼 나는 이 정산만 똑바로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산만 똑바로 받는데 여러분이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안동에서는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그런 사례를 보니까 대구에 중심가에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그 건물의 주인이 대구에 살까요? 서울 강남에 살까요? 이 사람 만나려면 강남 오면 있어요? 해외에 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대부분 잘하는 중개사의 관리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계약서를 중개사가 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거 말고 중심부 큰 건물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시설과 건물 관리, 부동산 관리, 재산 관리입니다. 이 건물을 모두 맡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산, 내 모든 자산을 맡긴다는 거죠. 즉 내가 건물이 몇 개는 이 건물을 통합 얘가 관리해.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하느냐, 이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에 투자하고까지 관리자에게 맡깁니다. 느낌 아시겠나요? 요렇게 되는 게 요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247쪽에 1번이 풀립니다. 자, 볼게요. 1번. 기업, 메인 매각, 재개발, 재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자산관리입니다. 즉 부동산의 재투자는까지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두 번째, 설비, 보수, 방범, 청소, 용역, 방제. 뭐죠? 예, 청소나 똑바로 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보면 한 번만 갑질해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차 딱 보면 되면서 관리인한테 내 차 주도 똑바로 하라고 한번 관리 갑질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다음 T급 수입 목표, 지출, 비용, 임대차 유지, 유치, 임대차 관리. 이게 뭐죠? 부동산 관리인데 여기는 재산 관리라고 말해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고 이렇게 쉽게. 자, 하나를 더 익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 맡기느냐라는 건데 관리 주체,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건물주인 직접 관리합니다. 그걸 자가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위탁 관리라고 해서 업체에 맡깁니다. 맡기는 거죠. 어디까지 맡기느냐? 그 다음에 혼합 관리라고 해서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깁니다. 요런 게 대표적인 혼합 관리가 되겠죠? 대부분 청소, 방범, 방제는 맡기고 돈 관리는 내가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혼합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관계되는 문제가 섞어서 문제를 잘 내는데 요 문제가 넘기시면 좀 많이 넘길 겁니다. 250쪽에 5번으로 갈 거예요. 지금 많이 너무 건너뛰세요. 풀어보시면 안 돼. 너무 쉬워. 설명할 게 없어. 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건물과 부재 부정을 개선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입니다. 자, 그는 여기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 건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돈 문제, 그 다음에 법정,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1번은 경제적 관리가 아니고 기술적 관리입니다. 2번 자가 관리, 직접 관리. 요거는 뭐냐? 요걸 말합니다. 자가 관리는 관리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없죠. 인건비 절감은 있어요. 관리의 타성화를 막기는 없습니다. 타성은 하던 그대로 한다는 의미죠. 여러분이 보통 여기 여자분들이 좀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겠죠. 일요일 되면 청소를 같이 하지 않나요? 남편한테 청소를 맡기고 하죠. 나만 하나? 이런 분위기 아닌데 나만 하나? 하죠. 하겠죠. 그때 이 인간에게 청소를 맡기면 보통 뭐라 하죠? 대부분 빨래는 내가 하지만 대부분 청소기는 이 인간에 맡기잖아. 청소기 하면은 이 인간이 딱 하던 그대로만 하잖아. 소파 밑에 안 하잖아. 그죠? 뭐 들치고 안 하잖아. 대충 하잖아. 타성. 하던 것만 한다니까. 원래 그렇게 해요. 그게 타성.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면 타성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3번 간접 관리 방식은 전문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기밀 유지에서는 불리하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재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 안 되면 교재 보시면 됩니다. 4번 전문업자를 이용하는 것은 뭐죠? 위탁 관리죠. 그죠?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에 병용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부분만 자기가 하기 싫은 또는 어려운 부분 맡기는 걸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열심히 여러분이 푸세요. 자, 저랑 같이 252쪽에 9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할게요. 지금 말하는 지금 252, 253 제가 계산 문제를 2개 풀 거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9번 비스무리하게 나왔고 11번 비스무리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할 텐데 지금은
7, 8호는 자세한 수비가 풀이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절대 풀면 안 돼요. 시간 다 깨먹습니다.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에서 비율 임대차 방식을 많이 합니다. 비율 임대차로 임대료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일단 기본 임대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을 받았다. 코너 분양을 받았다. 백화점. 그럼 기본 임대료 2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매출에 따라서 또는 기타에 따라 매출 일반적으로 매출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내야 돼. 그건 초과분을 더 낸다.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무조건 내야 돼.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잘 되면 조금 더 붙여서 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계산되는데 자, 요게 9번하고 11번 계산 문제가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9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매상 면적이 500입니다. 자, 기본 임대료 먼저 봅시다. 기본 임대료는 면적당 얼마나 그랬죠? 8만 원이죠. 그러면은 8만 원 곱하기 면적이 얼마죠? 요 계산하면 요 기본이 나오죠? 그죠? 요 계산하면 기본입니다. 플러스 초과분을 할까요? 초과분은 위에 봅니다. 예상 매출액은 면적당 얼마죠? 30만 원이죠. 30만 원 곱하기 면적이 얼마죠? 500. 요거 하면은 예상 매출이에요. 요게 예상 총 매출이에요. 여기다가 전부 다 내면 안 되잖아. 여기 손익분기점을 빼야 돼. 그래야 초과분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손익분기점 매출 얼마나 하면은 8천만 원. 요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빼면 요걸 빼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초과분이 나와요. 이거 전부 다 내면 초과분 전부 다 소득을 내는 거잖아. 이 중에 일정 부분만 세금을 임대료를 낸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밑에 봅니다. 몇 프로를 임대료 낸다? 0.15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요지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요게 뭐냐? 요게 기본 임대료. 얘는 총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을 빼면 초과분이 나오죠. 초과분에 대한 15%를 내기 때문에 이게 초과분에 관한 임대료입니다. 둘 합하면 임대료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계산은 얼마 나오냐면 4번 5,0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9번입니다. 됐나요? 자, 9번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할만합니다. 그런데 11번에서 완전히 재수없어요. 11번 봅니다. 면적은 1000이죠. 1000입니다. 맨 밑에 봅니다. 연 임대료 얼마라고 하죠? 5,500만 원. 자, 얘는 뭐냐? 요 임대료가 5,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초과 임대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본 임대료는 아주 쉽게 구합니다. 네모칸 보세요.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이 얼마나 그랬죠? 5만 원이죠. 5만 원 곱하기 면적이 얼마죠? 1,000 하면 돼요. 요러면 요게 뭐냐? 요거 말하는 기본 임대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초과분을 구할 건데 거기 보시면 매출액 보세요. 네모칸 안에 매출액 제곱미터당 30만 원 보이나요? 30만 원 곱하기 면적이 얼마죠? 1,000. 요거 하면 요게 뭐냐면은 총 매출액입니다. 여기다가 손익분기점을 뺀다 그랬잖아요. 자, 문제 맨 위에 네 번째 줄에 봅니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이렇게 나와 있죠. 구하고 나는 게 요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놈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놈에다가 몇 프로 계산한다 그랬죠? 5%, 0.05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얘가 기본, 얘가 초과분이다라는 이야기죠. 식은 위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앞에는 야를 물었잖아. 그죠? 지금은 야를 물었어요.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못 풀어요. 이렇게 식 적어놓고도 못 풀어. 진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식을 적었긴 했어. 근데 어떻게 모른다. 잘 안 돼요 이게. 은근히.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 계산은 얼마냐 하면은 요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합해서 얼마니까? 5,500원. 그러면 요 놈에다가 요거는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고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500만 나누기 0.0 하면 1억이 나옵니다. 됐죠? 즉 요거 빼면 1억이야. 근데 얘가 얼마죠? 3억이지. 3억에다 얼마를 빼면 1억이죠? 2억. 그래서 요게 2억 이렇게 됩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푼다고? 네,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기가 만만치 않다. 시험장에서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 푸는 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전략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할게요. 우리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략은 제가 이렇잖아요. 말했듯이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어요. 요게 상이에요. 하는 뭐냐? 금방 요거 풀어본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요거 뭐 공부할 거 짜다리, 죄송합니다. 공부할 게 있던가요? 짜다리 빼고 공부할 게 있던가요? 뭐 딱히 뭐 없잖아요. 읽어보면 다 풀리고 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일반적으로 얘가 20%, 얘가 80%, 얘가 40%, 얘가 40% 이렇게 나와요. 또는 50%, 30% 이렇게 나와요. 어렵다고 느끼면 그래요. 그래, 요거는 똑같아. 어려우면 50%, 30%예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보면 정답이라 그래요. 보면 정답. 자, 예를 들면 아까 문제집에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집에 247쪽에 1번 볼게요. 이거 기출지문이 기출지문.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많이 들까요? 이런 게 10개 있다고 10개. 10개 있어 이게. 아셨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으로 40점은 시험에 모의고사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잖아요 말했죠. 우리의 만점은 80점입니다. 모의고사 보면 가끔 90 몇 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80입니다. 80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80이라도 나와만 도는 거예요. 60이면 합격하니까. 아셨죠? 충분합니다. 그런데 80이야. 그런데 우리는 제 수업 목표는 그래요. 제 수업 목표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꼭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요거는 지금부터 열심히 할까 내가? 안 해요. 내 수업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예를 들면 문제를 보면 지문이 5개가 있는데 2번, 3번 둘 중 하나인데 모르겠네 이런 거야. 대부분이 요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요런 문제들. 요런 것들은 보자마자 정답이 잘 안 돼. 고민을 해야 돼. 요게 자화입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곳곳에 풀었던 거 이건 계산 문제 빼고 이론만 해도 됩니다. 요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끝나고 다음 주 되면 이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9월 달 들어가야 되는데 진도가 좀 늦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제가 볼 때 여기가 좀 진도가 늦게 되더라고 좀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9월, 10월은 동영반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때려줘서 원장님한테 처음 들었다 이러면 곤란한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시간에 1교시 여러분이 시험을 쳐요. 40문제를 2, 3, 4교시 하나 풀이하면 이걸 4번 또는 5번, 6번 이렇게 해요. 4월달 편차가 있는데 이걸 9월, 10월에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이 문제를 낼 때 내가 문제 비중을 어디에 많이 줘야 요 비중을 거의 요 비중을 40% 아니 거의 70% 이상 요 비중을 줍니다. 제가 요거는 거의 없어요. 요거는 똑같는데 요거 없이 요거만 셀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여러분이 보통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든 받아보는 시험지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학원만 다니는 사람 있지만 다른 거 같이 인터넷 개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다른 쪽에서 풀어보는 것보다 요거 보면 어렵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도는 요게 자화이기 때문에 요걸 잘하면 합격이 되는 거죠. 왜? 요거는 가만 놔놔도 합기고 요거는 어차피 안 합기고 요걸 잘 해결하는 능력이 여러분을 좌우한다라는 게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 준비할 때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꾸준히 여기에다 온 힘을 다해요. 이 온 힘이 요게 뭐냐? 요게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당 유동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했지만 딱 2개 모두의 이런 거 기억나죠? 요게 요거예요.
예를 들면 요게 요거야. 이게 이 문제를 좌우하는 게 요거예요. 요걸 명확하게 암기되면 풀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또 마찬가지 아까 포인트를 좀 잡았단 말이에요. 민간 개발에서 공동 투자, 신탁 투자 포인트 잡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리송하다고. 그것들이 요거라. 그래서 요게 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70점대가 나와요. 그게 우리 작전입니다. 처음 보듯이 하면 돼. 맨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먹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 8에서 가장 복잡하게 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때는 이런 것들 안 할 거야. 이거 할 이유가 없어. 이제 간단해. 이제는 뭐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게 1회, 2회, 3회, 4회 반복돼.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낮겠지만 2회, 3회, 4회 똑같은 게 반복되면서 점수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쌤 9월 말에 동영이 3회, 4회 지나도록 점수가 안 나오면요,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원장님은 상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전략 저술이 실패한 겁니다. 우리 작전 요거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충실히, 물론 충실히 수업을 듣고 제가 집에서 문제 풀으라 하지만 잘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보편적으로는 모두는 안 해도 대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9, 10월 수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 10월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때는 시험 치고 풀이하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때는 요런 비중이 높지가 않다. 자주 나오는 거. 선생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20%는 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최소한 10개를 버려야 됩니다. 10개를. 하려고 다 잡아가면 안 돼. 10개를 버려야 안정적으로 60점대 점수를 나오면서 민법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요. 민법은 시간이잖아. 자, 아직도 민법 감을 안 잡히니까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가 길잖아요. 우리 개론에 예를 들어서 247쪽 1번 이런 문제 민법 없어요. 민법은 문제가 5줄입니다. 1번 3줄, 2번 4줄. 내가 2번 푸다가 3번 지문 읽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떨고 있잖아. 이게 계속 변동했잖아. 왜? 뭔지 기억이 안 나거든. 그게 민법이라는 거야. 민법은 시간. 그래서 개론은 한 문제당 1분 안쪽에 끝내야 되고 민법은 한 문제 1분 30초예요. 왜? 지문 자체가 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이 더 어렵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70점 내기 제일 좋은 게 개론이에요. 그래서 개론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모의고사 보면 개론이 50점, 민법 70, 민법은 날 살리네. 뚜껑 딱 열면은 개론이 70, 민법이 50 이렇게 할게요. 전부 다. 이렇게 학교가지 이거 반대인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시험장에 가면 사례 문제가 제법 나와요. 민법이 그렇게 딱 그대로 안 나오대. 민법 개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약간 돌리다. 약간 똑같지 않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응능력이 우리가 잘 없어. 그게 왜? 기출문제 잘 안 풀거든. 적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맞추어지는데 아까 말했죠. 이렇게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말하면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놀자 안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안 했잖아. 뭐 또 했다 그래. 짜다니 뭐 하도 안 해놓고 지금까지 공부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래서 집에 가시면 요거 풀고 제가 한 거 풀고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기출문제를 안 풀어 잘. 그래서 원장님 이야기 토요일하고 일요일 기출문제 특강이 있으니까 인원이 좀 적정하게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적정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풀 테니까 기출문제 풀 때는 제가 하는 그 특강은 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안 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요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요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제가 1번을 풀고 2번 풀 시간을 줘요. 대부분. 뭔 말 아시겠죠? 그리고 2번 풀이하고 요게 비슷하면 요거 풀고 요거 비슷하기 때문에 풀고 시간을 줘요. 그러면 토요일 기출문제 특강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더라 그래도 이틀 만에 저 두꺼운 책 이걸 다 한 권을 다 끝내지를 못해요. 우리 이거 끝내는데 2달 걸렸잖아. 이거 분량이 비슷해요. 다 못 끝내. 그래서 양을 버려버립니다. 제가
적절하게 뭐냐? 자주 안 나오는 거 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 빼고. 그리고 계산 문제 빼고. 계산 중에서는 여러분이 할 만한 거 요것만 딱 하고 복잡한 게서 다 빼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도 주요 문제 위주로 간단하게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거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냐? 저랑 같이 7, 8월 달에 지금 문제 푸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은 특가가 많을 거라는 거죠. 왜? 어차피 원할 거니까.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푼 거예요. 절대 시험제 풀면 안 돼. 요건 다 빼버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할 테니까 기출 문제집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기출 문제를 푸는 한 이틀 만에 쭉 정리하고 그걸 정리하고 하고 집에 와서 하고 집에 이렇게 하시면 다 기출 문제집은 이제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제가 5, 6월 달에도 하고 풀고 지금도 하고 풀고 하잖아. 그렇게 계속 해야 돼. 그럼 9, 10월 달도 마찬가지야. 9, 10월 달 내가 투자 파트 안 돼. 그럼 투자 파트 기출을 또 풀어야 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안 돼. 감정평가 기출만 풀어야 돼. 항상 기출을 끼고 살아야 돼. 이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저번 주 여러분 기출 문제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무 깨끗해. 그렇게 안 풀면 안 됩니다. 저 클레가 되고 자주 풀어야 됩니다. 문제 안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내 걸로 안 만들어서 내 걸로. 지금은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조금만 돌았으면 까먹다. 내 걸로 안 만들어.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좀 특강할 때 같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지금 수업은 7, 8은 어쩔 수 없어 자세하게 해야 돼요. 어려운 것도 한 번은 알아야 돼. 왜? 사실은 나도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가급 좀 줄이겠지만 안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가끔 이런 문제에 대한 또 갈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왜 이거 설명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또 안 푸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래도 몇 문제 빼긴 뺐어요. 여러분들 안 되지만 그래도 버리긴 버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식하는 그런 것들 몇 개 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문제집 있는 거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걸 버린 것 자체가 또 찜찜해요. 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 만약에 제 뭐 친인척이 공부한다면 그 절대 하지 마라 그러지. 그래서 지금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앞으로 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254쪽의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작년 재당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마케팅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을.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유학집에 146쪽에 있는 거에 안 적어도 됩니다. 다 보시면 나와 있어요. 유학집에 빠진 거 하나 없어요. 공급자 중심이 되고는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STP하고 4P 믹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STP는 다시 STP. S는 뭐죠? 세분화. 많은 수요자를 나눈단 말이죠. T는 뭐죠? 표적. 그리고 P는 뭐죠? 포지셔닝. 차별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하느냐? 4개로 차별합니다. 4P로 차별한다는 거 첫째, 프로덕트에서 제품의 차별함, 프라이스, 가격의 차별함, 플레이스, 유통 경로의 차별함, 프로모션, 판매 촉진 방식의 차별함. 이게 차별화의 방법들이에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지지 않은 문제가 안 풀리고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너무 치우쳤다. 소비자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소비자 그걸 뭐라 하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 이게 소비자 중심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유학집에 다 있는 거라 그랬죠. 소비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 구매에 대해서 심리적인 의사가 있어요. 심리적인 타이밍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많이 했잖아. 내가 옛날에 어릴 때는 손잡을 타이밍을 잘 몰랐다고. 데이트할 때. 지금은 알 것 같아.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분석이 되네. 그때는 손잡을 타이밍을 몰라서 잡을까 말까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을 읽지를 못했었어요. 이 시그널이 어떤 게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분명히 내 넘어왔는 걸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고객의 어떤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 심리상태 적절하게 딱 했을 때 성공한다. 아시겠죠?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 심리 상태란다. 고객 심리가 아이다 원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다 원칙에서 고객 심리가 관심을 기울여 욕망이나 행동을 쭉 가는 단계가 있다. 그 단계 적절하게 마케팅을 적용해라. 그래야 효과가 높다.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장기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좀 있습니다. 좀 하여튼 방송을 말하기보다 저희 마님께서도 가끔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옷 메이커가 그쪽을 잘 안 벗어나요. 왜? 옷 의사결정은 내한테 있거든. 대부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래서 요즘은 탈피아 오너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요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브랜드를 찾고 그 브랜드를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줘요. 그럼 다시 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커피 뭐 100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게 관계 마케팅이다. 요게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유학집에 다 있는 것들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254쪽에 1번을 볼 겁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를 점유하는 전략이다. 맞죠? 시장 점유 요거죠. 고공급자 맞습니다. 2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과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의 관계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마케팅 믹서 요걸 말합니다. 요거는 프로덕트에서 제품,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 마지막이 차별화 포지셔닝이 아니라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놈이 틀렸다. 이렇게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의 장기 지속적인 관계 중요하다라는 랜드와 연결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3번이 몇 회죠? 33회죠. 자, 이건 여러분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서 열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256쪽에 저랑 같이 5번을 풀 겁니다. 5번이 몇 회인지 보세요. 야가 야르네요. 야르나. 이렇게 매년 나오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냥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개론의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가끔 사회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상식적인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선생님, 바이럴 마케팅이 뭔데요? 이게 교재에 있습니까? 교재에 없어요. 이게 신조어예요. 즉 새로 만들어진 뭐 유행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럼 바이럴은 뭐냐? 우리가 바이러스의 형용사니까 바이러스 퍼져나가는 데 같이 뭔가 소문이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이럴 마케팅인데 우리 대부분 남자분들 잘 알잖아요. 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고급진 데 갔어. 짜장면집 말고 고급진 데 갔어. 그러면 그냥 먹으면 돼? 사모님이 뭐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먹으면 절대 안 나죠? 조각이 없네. 조각들은 특히나 잘 주의해야 되겠죠?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찍어서 올리잖아. 그게 바이럴. 찍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 자랑질 하는 거잖아. 나 여기 좋은 데 갔다. 하여튼 심리는 그래요. 뭐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랑질 안 하고 올린 거라.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 맛있는 요즘 막 올린다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퍼져나가. 아시겠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서 그게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거다. 공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맛있다고 지가 알아서 알려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떨 때는 도움 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과도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줄 서서 기다리는 일밖에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줄 서는 건 정말 기분 나빠요. 저희 집은 잘 없지만 서울 쪽 같으면 가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줄 서야 돼. 이런 것들은 몇 시간 기다는 그게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오히려 공급자가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몇 틀린지 볼게요. 2번. 분양성을 위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유로 고객의 인식, 각인, 그게 차별합니다. 고객의 위치, 포지셔닝, 위치, 마음의 위치, 각인, 차별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세분화가 아니고 포지셔닝 차별화입니다. 2번.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고를 추첨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것은 판매 촉진 프로모션입니다. 4번. 아파트 차별을 위해서 헬스장 있고 골프장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품의 차별화입니다. 가격이 아니고 5번. 고객 점유 마케팅 아이다 원칙은 AIDA인데 D가 결정이 아니고 욕망입니다. 디자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틀렸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히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야 감정평가 빨리 넘어가니까 그래요. 자, 이제 우리는 감정평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드디어 나왔네, 이 감정평가. 자, 여기서 오늘은 3방식 앞까지 나올 거예요. 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빨리 끝나고 늦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3방식 앞까지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3방식 앞까지도 2문제, 3문제가 나와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62쪽에 1번을 풀 건데 요 1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교재 요약서 맨 뒤에 감정평가 규칙 있죠. 맨 뒤에 있습니다. 그 규칙의 내용을 법 조문이 몇 조라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 예전에는 감정평가 규칙까지 철저히 몰라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면서 감정평가 규칙을 까지는 알아야 되는 그 규칙을 넘어서는 실무 규칙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하여튼 감정 규칙은 자주 보셔서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규칙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2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 몇 조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262쪽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규칙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이 5조가 나와 있어요.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황 모든 걸 현황대로 하지 못하니까 현황평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가 있다고 예외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현황이라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현재 우리 토지가 농지예요. 그럼 뭐로 평가하죠? 농지로. 현재 우리 토지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예요. 그럼 뭘로 평가하죠? 상업지로. 그런데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토지가 현재는 농지지만 조만간 개발법 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택지로 바꾸기로 지면고시가 끝났어. 자, 공법에서 배웠잖아요. 지면고시가 끝나면 끝난 거잖아. 그죠? 사업 시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처가 마무리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면고시 끝났어. 이게 지금은 농지지만 좀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됐고 지면고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그게 확실한 거죠. 이럴 때 현재 모습이 농지라고 농지로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성취되는 걸 가정해서 현재 모습은 농지지만 이게 개발되었다는 걸 가정해서 택지나 주택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게 원칙 예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일괄평가가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원칙이에요. 개별평가라는 건 뭐냐? 있는 모습, 그러니까 부동산별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가 3개가 있어. 전부 다 내 거야. 따로 이 원칙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전체의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평가는 뭐냐? 이게 따로따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걸 일괄이라 말하고요. 구분 평가 또 너무 진지해지는데 이거 옛날에 다 한 거예요.
뭐 아주 새로운 데 시차다 보면 상처를 준다 그랬죠. 저한테. 알고 있다. 저 왜 이런 표준을 지어야 되는 자꾸 막 적고 그러지 말고.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체의 일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 잡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계신데 얘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2쪽에 1번입니다. 일괄평가는 두 개의 예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러죠? 부분평가죠. 근데 뭐라 그랬죠? 조건 평가라 그랬죠? 2번이 틀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구분평가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길목이에요. 길목. 무슨 말이냐면 이 법 감정의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말이 나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요 말이 나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법규 내용이니까. 법규 내용이니까 감정법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예요. 아셨죠? 자, 감정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현황 기준 원칙이란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 제한을 받는 이용 상황 및 공법 제한을 받는 상태, 이걸 두 마디로 현황이라고 말합니다. 두 글자로 현황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5번은 배운 적 없잖아요. 자, 적으세요. 감 8조. 5번은 감 8조 적어놓으세요. 뭐죠? 감정평가 규칙 8조를 보면 요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외울까요? 네,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상 이게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10년, 20년 한번 나올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더라도 정답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264쪽입니다. 3번이에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은 일부분, 부분평가죠. 2번. 가치를 달리하는 뭐죠? 구분이죠. 1번, 2번이 바뀌었네. 3번.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 날짜를 말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외우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다시 가격조사 완료일.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아주 외워놔야 됩니다. 현장조사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에 기준되는 가격을 말하며 기준가치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자, 분명히 요거는 오른쪽에 5조 참고 보세요. 요거는 우리 요약집 규칙 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셨죠? 오른쪽에 감정평가 규칙 5조 시장가치 원칙 밑줄. 시장가치가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장가치 원칙이다 이 뜻입니다. 됐죠? 2번 2항이죠. 감정평가 법인 등은 1항에 불구해도 어쩌고 경우에는 두 번째 끝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 요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 이걸 예외로 결정할 수 있다. 요게 예외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면 되느냐? 아니죠. 언제 할 수 있다 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1. 언제 시장가치 외로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이런 지문들이 옛날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원칙은 뭐라 그랬죠? 시장가치. 그런데 시장가치로 아닌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 요럴 때. 요럴 때. 그런데 이럴 때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밑에 4망 봅니다.
3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이항에 따라 시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 다음 각과의 사항을 겸토해야 한다. 1호는 그러하지 않다. 뭐냐? 얘는 아니지만 얘 둘은 뭘 해야 된다. 첫 번째, 시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할 때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적법성. 즉 의뢰인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요걸 해주는 게 아니다. 의뢰인 요청하면 요걸 검토해서 괜찮으면 해주고 아니면 요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법령일 때는 요걸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왜? 법에 정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항 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 내용이에요. 자, 법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감 잡히나요? 이게 이자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 심플하게 내고 있죠. 시중가치가 뭐냐? 두 번째 주입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의뢰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가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글자는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이 규칙 내용을 좀 알아서 요걸 감을 잡고 있다면 이게 부드럽게 읽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물의 이용 상황, 이거는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죠. 불법적인 거, 일시적인 거는 감정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제외하고 감정평가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라서 5번도 틀렸다. 정답 4번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는데 1번, 2번은 감구조. 감구조. 5번에 1번, 2번은 감정평가 규칙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자,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죠? 가격조사 완료예요. 이왕, 2번,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조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3번. 이거는 다음 수업이 미리 나왔습니다. 3, 4번은. 3번. 근데 우리 외운 적 있죠? 재조달을 제가 무슨 시점으로 그랬죠? 재조달 무슨 시점? 재조달은 기준 시점이다. 외우라 그랬죠? 예전에. 4번. 비교 방식에서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청송하는 겁니다. 언제나 감정평가 기준은 기준 시점이란 말이에요. 기준 시점으로 청송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준 시점이 중요한 거는 변동의 원칙. 요거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할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6번 봅니다. 감정 규칙 내용이 자꾸 나와요. 6번에도 현황 기준 원칙인데, 자, 밑에 참고를 먼저 볼게요. 참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밑줄 6조 현황 기준 원칙 밑줄. 이거는 5조 6조를 나중에 그 요약집 끝에 있는 걸 확인하셔도 돼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 그대로 베낀 거니까. 1항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분의 이용 상황 및 공법 상차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거죠. 현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 상황 및 공법 제한을 받는 상태를 현황이라 그래요. 2항 감정평가 법인 등은 1항 현황 기준을 원칙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조건부 평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언제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규정을 정해 놓습니다. 자, 1항 1조죠.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의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똑같죠? 이때 법령일 때는, 자, 이제 밑에 3항을 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2항에 따라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때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랑은 법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느낌 요하고 같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럼이 비슷하죠. 그럼이 나와 있는데 얘는 해당 사항 없고 얘들은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밑에 사항도 봅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임을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원래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대단히 복잡하게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익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해한 상태에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행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요거죠. 2번. 현행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뢰 요청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요거네요. 그 다음에 현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요거죠. 1, 2, 3번을 말합니다. 4번. 의뢰 요청하여 조건을 붙여 평가할 때는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틀렸죠? 검토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도 안 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감정평가 규칙을 몇 번 유심히 읽어봤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철저히 못 외워도 됩니다. 약간만이라도 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른쪽에 갑시다. 7번 풀어야 됩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되어 있죠. 1번은 적으세요. 감 10조. 감정평가 규칙 10조에 보면 1번 지문이 나옵니다. 1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평가를 할 때 실질조사의 대상물을 확인해야 한다. 즉 현장에 가야 된단 말이죠. 다만 일정한 경우로서 실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법규의 10조에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3번은 2번, 3번, 4번은 감정평가 규칙 구조, 감구조입니다. 2, 3, 4는 이거는 감정평가 법인 등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기를 평가하다 봅시다. 감정평가사가 항공기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항공정비사의 도움을 통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기준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말한다. 4번. 기준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이게 2, 3, 4가 전부 다 감정평가 규칙 구조 내용들입니다. 정답은 10번입니다. 10번은 형이름은 뭐죠? 일지계. 형이름은 일지계. 이해하시겠죠? 가치 형성 요인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얘도 감정평가 규칙 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용어는 2조예요. 근데 2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8번도 외워야 됩니다. 풀 건데요. 8번은 제가 외우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이 시장 가치인데 이거는 2조에 나와 있어요. 2조에. 감정평가 2조가 용어입니다. 용어에 시장 가치가 뭐냐라는 거죠. 이건 예전에 그 기억나죠? 통충정신성 따라합니다. 통충정신성. 다시 통충정신성. 자, 따라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게 모두 만족되는 게 시장 가치입니다. 자, 1번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그게 요거죠. 2번은 좀 이따 하고 3번 출품 기간의 충분성이라는 건 충분한 기간 동안 이 말입니다. 4번 거래의 자발성 신중은 신중하고 자발적인. 5번 통상적인 시장은 맨 처음 요걸 말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당사자의 전문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정통한 당사자.
자, 그러면 정토한 당사자가 뭐냐?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갓 결혼을 했어. 집을 구해야 되겠네. 현재까지 집을 모르겠지만 한 반나절만 다녀보세요. 종교사무실도 가고 같이 집도 보러 가세요.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름대로 잡히죠. 그러면 그 동네 이 금액은 비싸다 저렴하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되죠. 그걸 정통한 당사자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푸시고 하나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그게 270쪽입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분목이 돼요. 아시죠? 여러분 푸시면 되는데 270쪽에 가치와 가격인데 얘는 요약집 몇 쪽이냐면 요약집 153쪽입니다. 153쪽인데 요거는 가치하고 가격의 감을 좀 잡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끔 물어서 볼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치 가격의 개념은 법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별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라는 거와 가격은 어떤 개념이냐? 가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룸을 5년 전에 10억에 샀어요. 5년 전 과거 10억이라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합니다. 아니 10억이면 10억이지 10억도 되고 10억 그런 거 없잖아요. 10억에 샀다. 이게 가격입니다. 이게 현재 얼마에 평가되느냐? 현재 얼마에 평가되느냐?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평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부에 적혀있는 가치와 세금 낼 때의 가치,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이거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죠.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로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달라요. 괴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때요? 같아요. 이게 개론의 공식이라고 그랬죠. 단기적으로 차이 나지만 장기적으로 같아진다. 개론 공식입니다. 같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같아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같아지냐면 가격이 가치로 변해요. 뭐가? 가격이 가치로 변한다. 이걸 표현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격이 가치를 수렴한다. 가격이 가치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이게 반대로 하면 헷갈려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가치가 부동산의 본질이에요. 이 부동산의 가치가 8억인데 갑자기 투기 바람이 불어서 10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몇 년에서 잠잠해지면 다시 8억 가치를 되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달라지면 가격이 가치를 따라간다. 가치가 본질이니까 가격이 가치로 간다. 감 잡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주문, 자 예를 들어서 13번이 정답에서 3번인데 3번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합니다. 반대로 하면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따라 상승해.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본질이니까. 즉 이게 투기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원위치로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오차를 하면 요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죠? 요게 본질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가치는 부동산 수에서 비롯되는 현재 편익을 반대로 했죠. 미래 편익을 현재로 환원한 값입니다. 이게 미래에 어떻게 이용될 거니까 지금 얼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2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4번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존재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존재하므로 가치가 본질이니까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나 장기에는 가격이 가치로 조정된다.
가격이 가치로 조정된다. 가격이 가치를 수렴한다. 같은 말입니다. 5번. 시장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쉬었다가 뒤에 좀 또 열심히 다루더라도 좀 쉬죠.